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연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면서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앞으로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현주 시사평론가, 장현주 변호사,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민주당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국민 생명을 놓고 흥정하듯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셀프 면죄부를 통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새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자, 어제 22대 총선에 당선된 민주당 초선 의원 71명 가운데 30명 넘게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자,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이 장애 투쟁에 들어간 이유, 또 오늘 용산 앞에서 또 기자회견,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인들이 주장을 했듯이요. 결국은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라는 걸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지원이죠. 왜냐하면 저 초선 당선인들은 지금 아직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도권 내에서 뭔가 법과 제도가 정해준 그런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게 바로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마치 본인들이 무슨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인 양 지금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저 당선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법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제도권 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일이지, 제가 보건대 시민운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과는 완벽하게 다른 지금 저런 행동을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국회가 문을 열기 전부터 힘과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원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들도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두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나쁜 선동부터 배운다, 순직을 헛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비판하고 정치적인 공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5월 말에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새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사실상 수용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상 예정된 수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22대 초선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당연히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내에서 의정 활동도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이 새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초선 당선인들의 나름대로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또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초선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 조건 없이 특검법을 수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수사가 먼저다, 그리고 만약에 미흡하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제의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수사와 특검, 만약에 순서를 정한다면 어느 쪽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보기에 수사가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 검사를 기용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 등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시에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을 채택을 해서 특검을 기용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 경찰의 수사권이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본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공수처에서 외압 등에 대해서 지금 활발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병대 사령관이나 법무관리관 등을 소환해서 아주 강도 높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차가 마무리된 연후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된다 하면 그때 가서 특별검사를 기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네. 이제 15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제2 요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 국회 내에서 또 어떤 뭐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통과되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쨌거나 특검을 또 기용하고 이런 절차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먼저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매개로 야권 공조가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또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단일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좀 몸이 무겁다 보니까 민첩하지 못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항공모함 비교할 수 있고 우리 조국혁신당은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총력을 집중하겠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최혜병 특검법 가결을 위한 범국민 대규모 집회를 공동 추진한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뭐 대규모 집회까지 공동 추진하겠다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야권의 특검 공조 지금 정부와 여당에게도 좀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좀 민주당이나 야권의 좀 분위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총선 때 어쨌든 총선 민의에서 뭐 특검법을 계속 이제 그 공약을 사실상 했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하면서 사실상 최혜병 관련된 특검법을 이제 거부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거를 민주당이나 야권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 내에서는 이거를 다시 또 우리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뭔가 대응이 없이 그냥 거부권하고 그냥 이 상황이 종결이 된다면은 이거는 진짜 그 총선 때 여권이 심판받은 것처럼 민주당이 야권이 다시 심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엄중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초선 당선인들이 천막 농성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들 지금 뭐 개혁신당이나 그 조국혁신당 같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금 무력하게 좀 당하지 말고 반드시 좀 관철을 시켜야 된다. 이런 뭐 좀 압박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조국 대표 또 더 나아가서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만일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이 되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건 뭐 가정을 전제로 한 조국 대표의 그 설명이고요.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이 된다 하면은 아마 그 직권남용일 텐데, 자, 직권남용 부분은 우선 그 확인이 될지 여부도 현재 불투명하고요. 네. 그렇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가 끝나봐야 뭐 그 공수처의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확인이 됐다 안 됐다는 건 뭐 공수처가 그 결론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법원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결론을 내릴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만에 하나 뭐 이런 가정이 다 성립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과연 그 대통령의 탄핵까지 갈 사항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뭐 이렇다면 탄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발언의 강도를 보면요, 이 조국 대표가 사실 이재명 대표보다는 훨씬 더 강경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뭐 정치적 셈법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총선 앞두고도 훨씬 더 그 선명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기치로 내건 만큼 지금도 강공 모드를 더 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뭐 사실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모든 그 탄핵 사유, 탄핵
또 임기 단축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개헌을 해서라도 부칙을 넣어서라도 임기를 단축하겠다. 여기에는 뭐 개인적인 좀 뭐 정치 보복성 이런 것들도 약간 들어가 있지 않나. 본인은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총선에 나왔다라고는 했습니다만 본인의 방탄 목적 내지는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탄핵 등의 이런 강한 발언을 통해서 흠집 내기를 하려는 시도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이 꺼낸 또 하나의 카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한 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이죠. 민주당은 특별법을 발의해서까지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특별법까지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의 의지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25만 원 민생지원금은요, 뭐 민주당이 뭐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지만, 그리고 계속해서도 총선 이후에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을 관철해야 된다라는 또 공감대가 큽니다. 특히나 민생지원금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정말 어려운 민생 회복을 위해서, 특히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 계속 일관된 주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사실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뭐 관철시킬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반대를 한다면 또 구체적인 또 대안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22대 국회가 열리고 된다면 야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결국 특별법을 발의해서라도 이 민생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추경에 대한 부분을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하는 부분, 이 부분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 문제는 뭐 이 나라의 곳간 살림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이 관리 재정 수지를 살펴보면요, 1분기 적자가 무려 75조 3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자, 75조 3천억 원, 뭐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인데 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재정 적자라는 것이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소득세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법인세가 뭐 2조 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1분기에 이제 73조 원 이상의 적자를 냈는데, 올해 적자 예상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적자 예상치의 이미 80%가 1분기에 지금 적자가 나온 겁니다. 아, 1분기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 3, 4분기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해 최대 적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갱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는데 지금 돈을 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자, 이렇게 되면 빚을 내서 또 돈을 줘야 되는 상황. 이게 13조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건데, 이런 상황을 과연 지금 현 정부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금 정부로서는 도저히 이 재정 적자 상황에서 이게 결국은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거죠. 지금 20, 30대가 예를 들어서 5, 60대가 되면 이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이런 식의 어떤 건 곤란하다, 이런 식의 돈 뿌리기는. 예.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총선 전에도 이런 건의가 있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었다는데, 그때도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 해서 실행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걸 지금 민주당이 법안에 아예 그걸 명시해서 하겠다. 이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하겠다는 건데, 과연 뭐 저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을 결국 재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돈이 없는데 자꾸 돈을 뿌리자고 하면 결국 그거를 막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말하는 민생지원금, 이거를 지급을 하려면 13조 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거든요. 빚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미래 세대를 약탈한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이런데도 민생지원금을 줘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저는 뭐 총선 때 이제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공약하긴 했지만, 네. 최근 들어서 뭐 고유가 고환율이 계속 이제 지속되지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약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민주당도 영수회담 전에 진성준 정책위 부의장이 뭐 이름이 꼭 민생지원금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약간은 좀 룸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영수회담에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예전에도 뭐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본인이 다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그조차도 다 이제 막아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 같은 상황에서는 총선 때 계속 국민들께 약속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처분적 뭐 법률 뭐 이런 뭐 아이디어까지 꺼내면서 이걸 꼭 이제 뭐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 민주당이 이 민생지원금을 가지고 꼭 이제 뭐 25만 원 지급할 필요가 있나? 어쨌든 지금 바뀐 경제 상황에 맞춰서 예. 새로운 약간 좀 수정된 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이런 지원금을 줬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성공적이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또 효과를 못 봤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한번 거울 삼아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특히나 뭐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마 뭐 지역 화폐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변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무조건 현금을 뿌리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제가 불만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런 거 이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부동산 관련해서도 돈 어마무시하게 많이 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더 물가를 약간 또 자극하는 뭐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 민주당은 특별법을 발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법안이 구체적 행정 집행 대상과 이 방식을 담는 아까 말씀하신 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당에서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전부 행정행위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네, 먼저 처분적 법률이 아니다, 뭐 그게 맞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고 있는데 처분적 법률이 뭐고 사실 좀 쉬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문제가 되는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분적 법률이다라고 하면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 집행력이 생기는 걸 의미합니다. 네네. 원래는 이제 국회 입법이 있고 난다면 뭐 행정부라든지 뭐 사법부의 어떤 매개로 인해서 국민에게는 효력이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네. 처분적인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행정부의 집행이 중간에 매개되지 않고 바로 국민에게 집행력이 생기는 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원칙상 이런 부분들은 항상 논란이 되고 있고 다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뭐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국회가 그런 법률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긴 합니다. 다만 진성준 의장의 이야기는 이 법률 그러니까 민생지원금과 관련된 법이 법안으로 특별법으로 마련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행정부의 행정행위가 중간에 매개가 되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을 볼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봐야겠습니다. 진성준 의장의 입장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전부 이 행정행위다. 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비약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1인당 25만 원을 지금 법에 명시해서 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행정부가 할 일은 나눠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25만 원을 손을 못 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은 원래 저렇게 구체적인 그 국민들의 손에 얼마가 넘어간다는 것까지 명시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얼마를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좀 조금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 상황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법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거를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로 정하거나 아니면 국가 방침으로 정해서 그걸 집행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 이래서 서로 견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아예 25만 원 1인당 이걸 딱 정해서 행정부에서는 그냥 돈만 건네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예. 법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모든 그 로스쿨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의견에 따르면 저거는 처분적 법률이 맞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이나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곧바로 위헌법률 신청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셈법은 이제 그렇게 할 때까지는 일단 본인들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건 윤석열 정부 탓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을 경우에도 과연 윤석열 정부 탓을 할 수 있을지 그 점이 좀 궁금해집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면 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 이걸 밝혔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이거를 놓고 지금 좀 굉장히 좀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아까 여 전 행정관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뭐 25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현 경제 상황에 맞춰서 뭐 금액을 조정을 할 수는 있겠다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합의점을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합의점 찾기가 어렵죠. 대단히 정쟁적 요소가 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대표도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 내용 자체를 꺼내든 것도 물론이려니와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나서 있는 그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민주당에서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180석을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 게 뭐 있냐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어차피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라고 생각을 해볼 때 입법권을 통해서 행정부의 역할까지 본인들이 다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행사되었을 때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행사가 되었습니다. 뭐 전두환 은닉재산 환수라든가 최순실 재산 환수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이 법률을 통해서 한다? 그럼 뭐 이걸 만능 치트키처럼 사용을 해서 이거 하나면 만사 형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뭐 확장 재정 기조와 확장 재정을 거부하는 이런 기조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서로 정쟁적 요소를 좀 배제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꺼낸 또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종부세 폐지인데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운을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조정 카드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된 검토는 뭐 필요하다. 여러 가지 그 조세라든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세금이 확 오르니까 화나시죠? 재산세, 종부세 과도하게 올라간 거 차츰차츰 조정해야 합니다. 먼저 이 종부세가 왜 논란을 나는지 좀 짚어보면요.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이 현 민주당 주도로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 목적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 세금을 내게 하자 이거였는데 이게 사실 중산층에게도 굉장히 좀 세금 폭탄이 됐었어요. 네,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법률이 이제 거기에 못 따라가서 아마도 뭐 12억인가요? 뭐 그때 이제까지는 이제 금액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총선 기간에 사실은 민주당 후보 일부 후보들은 이 종부세를 1주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장기 1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뭐 15억까지 조금 완화시켜 주자 이런 주장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론사 인터뷰에서 약간 이제 완화가 아니라 뭐 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이제 국민들의 비판이 있고 실제 이제 부동산 가격에 뭐 안정시키지 못했다 하는 뭐 이런 평가도 저는 일부 이제 동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부동산 뭐 관련된 종부세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전향적인 약간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작년부터 민주당에서 이제 뭐 실거주 의무제나 아니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제가 민주당 당내에서 가장 먼저 이거는 좀 완화시키거나 폐지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총선 기간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실제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부동산 정책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폐지까지 가기에는 당내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당내에 반대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너무 약간 조금 큰 변화라서 아마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당론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빠르다 이러면서 좀 선을 긋고는 있지만 이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서 실거주 1주택자까지도 이 과도한
이 세금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폐단을 일단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건 1가구 1주택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제 그런 기준이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 또 1가구 1주택하고는 달리 다만 이 기준 공시지가나 뭐 이 어떤 기준 가격을 좀 조정해서 종부세를 조정해보자 이런 거니까 좀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공감대가 있는 건지 또 이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지금 종부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종부세를 어떤 식으로든 저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1가구 그 1주택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은퇴자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십 년을 그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뛰는 바람에 거기서 집을 팔지 않으면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뭐냐? 저도 궁금해지고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 1가구 1주택 그 종부세 배제 뭐 이런 부분을 했던 인터뷰도 보면 그게 무슨 뭐 아주 깊이 있는 검토 끝에 나온 발언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우선 이 종부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의견 통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본심이 뭔가 좀 여쭤보셨는데 지금 친명계 핵심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또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염두해서 부동산 때문에 등 돌린 민심을 잡겠다. 혹시 이게 중도층을 좀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대선에서의 패배 그리고 그 이후 지선에서도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굉장히 민주당이 큰 패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결과가 왜 무엇에서 비롯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주요했었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가 말이 좀 약간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종의 간보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띄워보고 나서 반응을 보고 나서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중도층에 대해서 손짓하는 모양새로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큰 그림에서 긴 관점에서 보기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서 이런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히 좀 숙고 이런 고민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민생 문제도 있고 굉장히 좀 뜨거운 쟁점들이 많다 보니까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도 속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밤잠을 자지 않고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 우리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좀 소개를 아니 일본에서 이제 이 라인 야후의 그 어떤 독점권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소프트뱅크가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아마 그거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기본적으로는 일본 총무성에서 그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총무성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그 지휘하고 있다. 뭐 아마 이런 거를 연결시켜서 또 이제 이른바 그 어떤 친일몰이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건 기본적으로는 우리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하고 해결할 문제예요. 그렇죠. 50대 50 지분. 그렇죠. 50대 50 지분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네이버도 좀 뭐 이걸 매각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계속 기사가 나와요.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네이버 측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일본 총무성의 이 행정지도가 좀 한국 차별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네이버가 이 지분을 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부가 어느 부분까지 개입을 해서 일본 총무성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 뭐 이런 아마 두 가지를 선결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이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을 침탈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상황,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건 보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네이버에게 또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사실상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지분을 매각하게 됐을 때는 또 상당히 손실 보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최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과연 네이버가 과연 그 이제 기업 내부의 판단으로서 이 지분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들고 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 네이버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두고 보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하시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정부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네이버 내부 취재를 제가 사실 저번 주에 굉장히 했었거든요. 이게 한일전으로 너무 네이버 내부에서는 한일전으로 너무 과도하게 가고 이게 외교적 문제로 갈 경우에는 이게 사실 기업과 기업 간의 일이기 때문에 더 악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와중에 지금 조국 대표는 13일에 독도를 찾아서 또 성명을 발표를 한다고 하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아예 좀 반일 프레임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저는 우려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죽창가를 또 높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독도에 간다는 것은 이게 상징적으로 제3당의 이제 대표가 될 뿐인데 상당한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독도 방문했을 당시에 한일 간의 그 민심이 굉장히 흔들렸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어차피 독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토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좋은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반일몰이 하는 것처럼 독도를 방문해서 어떤 성명을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양국 관계 내지는 우리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있어서도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본다면은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제 처음으로 이 고발인을 직접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이 다음 주에는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는데, 자, 의혹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아가서는 이것이 뇌물죄가 될 것인지 여부는 뭐 검찰에서 또 추가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받고 있는 것, 즉 명품백을 건넸고 그것을 김건희 여사가 수수를 했다라는 의혹이고 관련된 지금 영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발을 한 이제 서울의 소리 측의 이제 최재형 목사가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명품백을 건네고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가 받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여러 정황들을 진술할 가능성 높다고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영상의 원본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김건희 여사와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낼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후에 본인이 이제 그 기록들을 남겨놓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예. 한 6장 정도의 분량의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한글 파일도 미리 제출을 해서 당시의 정황들을 설명을 하고 과연 이 김건희 여사가 이 관련된 명품백을 수수하게 되는 그 과정 전반에 대해서 고발인으로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최 목사 측이 지금 김건희 여사 접견 때 명품을 가져간 게 잠입 취재를 위해 가져갔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최근에 한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이 최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네. 자기가 그 가방을 건넨 거는 취재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직무 관련성이 없다. 스스로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어요. 네. 만약에 그 검찰에 가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는 곧 그 청탁금지법에 보면 그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준 사람도 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보면 공직자한테 뭔가를 준 사람은 처벌이 됩니다.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네. 공직자의 배우자한테 줬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 오로지 공익 목적의 취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본인도 이제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받은 사람 공직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거는 그 청탁금지법에 보면 아예 처벌 조항이 없어요.
처벌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준 사람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뭐 뇌물이라는 범주 내에서 지금 고발을 해놨는데 그것도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최 목사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뭐 잠입 취재 형식이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가서 끝까지 유지를 하면 결국 이 수사는 해봤자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황당한 결말을 낳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최 목사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방송에 취재에 응할 경우에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계속 이어갈지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의 결론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했는데요.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도의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정말 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네, 일단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시기는 지금 언제쯤으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글쎄요, 일단 검찰에서 소환할 방침이 정해졌다라는 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긴 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정말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환을 한다라는 것은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조사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후에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정말로 소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인지 또는 그 소환 조사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주목이 되고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말로 소환을 통보하게 될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선에 실패하고 여당 내에서는 이 대표 출마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자, 그럴수록 한 전 위원장의 인기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한 전 위원장이 17%로 한 달여 사이에 2% 올랐습니다. 또한 이 총선 전 1만 명이었던 이 팬카페 회원수가 벌써 이제 5만 명이 넘었다고요? 네,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5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뭐 때릴수록 커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 물론 비대위원장이 지금 황우여 위원장이 본인이 뭐 비대위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자중질환으로 비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국민 여러분들 또 혹은 지지층에게는 곱게 보일 수 없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 그래도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지도부를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도 모자를 판국에 상당히 그 당내 후보자 그러니까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뭔가 이렇게 뭐 공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몸집만 더 크게 불려주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좀 조사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26%를 기록해서 오차 범위 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네, 근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34%의 후보별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적합도가 48%를 기록해서 또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나요? 만약에 지난주 갤럽, 이번 주 갤럽과 지금 에이스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당대회 열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룰이 이제 당원들 100%로 뽑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황우여 뭐 비대위원장께서 계속 이제 조금 룰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5대5나 뭐 그렇게까지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
기준으로도 충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리기가 너무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여권 내에서 또 지지층 내에서 아니 총선 징계 한동훈 위원장 탓맛이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같이 반장욕으로 동정론도 같이 함께 일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출마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팬덤 정치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으로는 팬덤 정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팬덤 정치 하려면 한번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연예인들도 팬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런 산업인데 한번 쉬면은 인기가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를 건너뛰게 된다면은 지방선거 그러니까 2년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전당대회를 건너뛰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기자회견에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언급한 걸 두고도 이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 전 위원장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거다. 곧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러면서 기대감을 좀 내비쳤거든요. 이거 발언을 좀 어떻게 들으셨고 두 사람의 만남 가능성까지. 근데 윤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은 다른 질문지에 대한 답보다 좀 짧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가고 있다. 또.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을 종합해 보면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그동안 여러 가지 감정의 응어리 그게 전혀 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안 왔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언제든 식사하고 만날 것은 약속을 안 잡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든 만난다는 거는 그냥 일반론, 원론적인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실에서 저걸 자꾸 수습하기 위해서 이게 우호적인 제스처다? 그 의견에, 그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드디어 어떻게 보면 20년 지기였던 그 법조인의 선후배 관계를 딱 끊고, 왜냐면 정치인의 길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이 아니라 여권에서요. 진수희 전 장관이 이렇게 작별 인사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감정의 골이 약간은 깊은 것 같다. 근데요, 저는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은 만약에 당대표로서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오찬이든 만찬이든 그런 식사 정치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